돼지 저금통 들고 은행 오는 사람 요즘에도 있긴 있네. 저 통장에 100원이라도 있으면 내가 여기서 벌러덩 눕겠다. 구미에서 서울까지 올라온 거 보니 동전이라도 좀 큰 거 모았나 봐요. 저 정도면 그냥 슈퍼 앞 자판기나 쓰지. 뭘 창고까지 와? 기계도 못 쓰는 사람은 왜 자꾸 사람 창고로 오는지 모르겠네. 돈 맡겨놓고 까먹은 줄 알았나 보다. 연세 보니까 가능도 하겠네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구겨진 옷자락을 가진 한 노인이지만 그의 손엔 세상을 뒤흔들 한 장의 통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조롱과 무시에 둘러싸인 그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은행 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인간의 오만함이 어떻게 무너지고 진실이 드러나는지를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서랍 속 인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반전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날 경북 구미에서 서울로 올라온 초라한 노인의 발걸음이 강남 한복판을 조용히 울렸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려 하지 않았고 낡은 돼지 저금통에 눈길을 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은은한 햇살이 창을 타고 들어오던 그 오후 은행 안에 퍼진 웃음소리는 무례했고 가벼웠다. 회색빛 옷깃을 여미며 조용히 줄을 선 노인의 존재는 마치 벽지의 얼룩처럼 무시당하고 있었다. 한쪽 구석 예쁜 외투를 입고 앉아있던 한 직원은 노인을 향해 짧은 시선을 던졌다. 그 시선은 따뜻하지 않았고 오히려 비웃음에 가까웠다. 분주한 손놀림으로 컴퓨터를 다루던 그녀는 노인의 행동 하나하나를 귀찮은 듯 지켜보다 대충 응대했다. 그리고 그 순간 예고 없이 들린 낄낄거리는 비웃음. 옆자리 고객이던 동네 슈퍼 주인은 익숙한 듯 노인을 가리키며 또다시 그저 거지라 불렀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아니, 멈추려 하지 않았다. 그 작은 공간 안엔 가벼운 조롱과 어색한 웃음, 그리고 무시라는 공기가 뿌옇게 깔려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잊고 있던 단 하나의 사실, 세상은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그 오래된 진실이 바로 그날 그곳에서 눈을 떴다. 경북 구미의 조용한 마을 끝자락,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기울어진 담장을 의지한 채 자리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올해로 78이 된 종태 씨가 살고 있었다. 낡은 모직 조끼 하나로 겨울을 버티는 그의 모습은 언뜻 보기엔 쓸쓸하고 연약해 보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세계가 있었다. 수십 년을 공무원으로 일한 그는 늘 검소했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혼자만의 방에서 숫자를 정리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았다. 과거 그는 무심코 사둔 몇 평의 땅이 이후 산업단지로 개발되면서 상상할 수 없는 재산으로 변했다. 하지만 종태 씨는 한 번도 자신의 재산을 자랑한 적 없었다. 은행은커녕 핸드폰조차 없이 살아가는 모습에 사람들은 그를 구식이라 불렀고 아이들조차 그의 인사를 피했다. 마을 슈퍼 사장인 창우 씨는 종태 씨를 볼 때마다 비웃음 섞인 말투로 대했고 마을 어귀를 지날 때마다 들리는 수군거림은 익숙한 배경음이 되었다. 서울 강남의 한 은행 창구에서 근무하는 32살의 지은 씨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날마다 헤어스타일을 다르게 하고 정장 치마에 각 잡힌 셔츠를 입으며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재단하는 살. 학벌과 외모에 대한 자부심은 그 누구보다 강했고 특히 나이 든 고객들을 응대할 땐
얼굴에 싫은 티를 숨기지 못했다. 나이 들면 왜 저렇게 되는 걸까라는 생각은 늘 습관처럼 떠올랐고 상대의 말보다 그의 옷차림을 먼저 보곤 했다. 어느 날 종태 씨는 낡은 손수건에 돌돌 말린 돼지 저금통을 들고 강남까지 올라왔다. 소박한 외투에 비닐백을 들고 은행 문을 열던 순간 수많은 눈이 그를 향했지만 관심이 아닌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시끄럽던 은행 안은 그의 발걸음이 창구 앞에 멈추는 순간에도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다. 눈에 띄는 건 낡은 옷자락, 그리고 거친 손등 위로 얽힌 주름뿐이었다. 창우 씨는 마침 서울 출장 중 잠시 들른 은행 안에서 그를 발견했다. 반가움보단 조롱이 먼저 떠올랐다. 어디서 이까지 올라왔어라는 비웃음이 입꼬리에 스며 있었고 지나가며 직원에게 은근히 귓속말을 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분위기를 타고 몇몇 사람들도 웃었고 은행 안은 은근한 비아냥으로 가득 찼다. 지은 씨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다. 그저 늦게 온 고객이 귀찮았고 돼지 저금통을 꺼내드는 모습에 짜증이 났다. 그녀의 손놀림은 느려졌고 말투는 더욱 건조해졌다. 하지만 정작 종태 씨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통장을 내밀었다. 그 통장은 무색무취한 표지였지만 내부의 숫자는 상상을 초월했다. 종태 씨는 그 누구에게도 미리 알리지 않았다. 모든 건 그날 그 순간을 위해 조용히 준비된 것이다. 창구 앞에서 기다리던 순간 지은 씨는 종태 씨의 통장을 받아들고 눈썹을 찌푸렸다. 바코드가 다 벗겨질 만큼 오래된 통장은 손때가 가득 묻어 있었고 속 페이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이런 걸 아직도 쓰는 사람이 있다니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통장을 스캐너에 밀어 넣었다. 그 순간 시스템이 멈칫했다. 5,030억이라는 숫자가 화면 위에 뜨자 지은 씨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몇 번이고 화면을 새로 고침했지만 그 숫자는 지워지지 않았다. 통장의 첫 입금일은 1982년. 이후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인출이 없었고 매입된 부동산의 이자만으로 엄청난 잔액이 쌓여 있었다. 은행 전산망은 정지된 듯 조용했고 주위의 소음이 갑자기 멀게 느껴졌다. 뒤에서 웃고 있던 창우 씨는 그 숫자를 훔쳐보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헛웃음을 지으려다 입술을 닫지 못한 채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마치 자신의 존재가 그 자리에 무너진 듯한 느낌에 휩싸였다. 자신이 그동안 비웃어온 노인이 이토록 어마어마한 자산가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지은 씨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통장을 넘겼다. 그 안에는 투자 기록, 매매 내역, 부동산 증서 사본까지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경멸과 무시는 당황과 경외로 바뀌고 있었다. 어제까지 명품 가방을 든 고객보다 하찮아 보였던 이 노인은 사실상 자신이 지금까지 응대한 그 어떤 VIP보다 높은 자산가였던 것이다. 은행 안에 퍼졌던 소음은 점점 사라졌고 사람들은 하나둘 종태 씨 쪽을 바라봤다. 하지만 종태 씨는 여전히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 낡은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다 다시 창구 너머를 응시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는 것을 모른 척하는 듯 무심한 표정 속에 이상한 평온이 담겨 있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다. 더는 조롱도 없고 비웃음도 없었다. 대신 무거운 침묵과 당혹스러운 눈빛들만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 순간 세상은 돌연 조용해졌고 눈앞의 노인은 더 이상 지나가던 노인이 아니었다. 손끝이 식어갔다. 지은 씨는 창구 뒤로 의자에 앉은 채 컴퓨터 화면 속 숫자와 통장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아까까지만 해도 귀찮다는 표정으로 마주했지만 지금은 눈동자가 떨리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다. 바쁘게 두드리던 키보드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종태 씨는 아무 말 없이 창구 유리 너머를 바라보았고 지은 씨는 불안한 시선으로 자꾸만 창우 씨를 곁눈질했다. 창우 씨는 도무지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은행 안조명이 그의 이마 위에 드리워진 땀방울을 반짝이게 만들었다. 아니야, 저건 실수야, 무슨 오류겠지라며 애써 현실을 부정하려 했지만 스크린 위에 떡하니 떠있는 숫자와 종태 씨의 표정은 그 어떤 말보다 진실을 웅변하고 있었다. 지은 씨는 한 손으로 머리를 쓸어넘기며 숨을 삼켰다. 그동안 무수히 많은 고객들을 응대했지만 이렇게 당황스럽고 창피했던 순간은 없었다. 자신이 무심코 건넸던 말투, 적당히 넘기려 했던 태도, 그리고 처음에 품었던 편견들이 돌이킬 수 없는 무게로 되돌아오는 듯했다. 그 무게에 가슴이 답답해졌고 어깨는 자연스레 움츠러들었다. 창우 씨는 불쑥 앞으로 나서려다 멈췄다. 그동안 종태 씨를 마주칠 때마다 던졌던 경멸 섞인 농담들이 머릿속에 하나씩 재생되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귀에 대고 되풀이해 주는 듯 또렷하게 들렸다. 저 노인네 또 뭐 사러 왔나? 쓸데도 없는 저축이나 하고 말이야.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 뭐하나? 지금 그 말들은 죄처럼 자신을 옥죄기 시작했다. 주변 고객들도 조용해졌다.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슬쩍 화면을 찍으려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손을 내렸다.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종태 씨의 존재는 이제 더 이상 투명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은행 전체의 중심이 되었다.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여전히 겸손하고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모든 이들의 눈과 마음을 뒤흔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지은 씨는 통장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손끝은 떨렸다. 그녀는 매니저에게 상황을 전하려 했지만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다. 여기, 이 고객님이. 말끝은 흐려졌고 매니저는 그녀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곧 은행장에게 보고가 올라갔고 본점에서 연락이 오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동안 종태 씨는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주변의 모든 혼란 속에서 홀로 고요했다.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보며 웅성대는 동안 그는 조용히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앉아 있었다. 그 고요함은 마치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메시지를 품고 있었고 그것이 오히려 은행 안의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다. 은행장 도착 소식은 조용히 퍼졌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귓속말이 오갔고 각자 정리 중이던 서류를 손에 든 채 멈춘 이들도 있었다. 고객 대기석에 앉아있던 이들 중 일부는 아예 눈길을 떼지 못하고 종태 씨 쪽을 주시했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을 한 노인의 이름 없이 조용한 방문이
지금은 은행 전체를 흔들고 있었다. 잠시 뒤 반듯한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성이 다급히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다. 그는 표정부터 달랐다. 실수도 오해도 있어선 안 되는 자산가를 마주하기 위한 준비가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은행장은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했고 직원들은 일제히 몸을 일으켜 눈빛을 피했다. 지은 씨는 옆으로 비켜서며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숙였다. 종태 선생님 맞으시죠? 조심스럽고 정중한 음성 그리고 손끝에서 땀이 번지는 모습까지 은행장의 태도는 달랐다. 종태 씨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단 한마디도 없었지만 그 끄덕임 하나가 모든 걸 설명했다. 은행장은 안내를 요청했고 귀빈 응대실로 이동을 권했지만 종태 씨는 고개를 저었다. 이 자리면 충분하네. 그의 한마디가 공간을 조용하게 만들었다. 지은 씨는 그 자리에 선 채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었다. 입가에는 떨림이 있었고 눈가에 고인 미세한 물기가 유난히 빛났다. 종태 씨가 내민 통장과 그 안의 무게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자신이 쌓아온 태도와 신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었다. 강남의 중심에서 은행 업무에 정통하다 자부해온 자신이 단 하루, 단 한 고객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창우 씨는 더 괴로웠다. 종태 씨를 향해 건넸던 조롱들이 비수처럼 되돌아와 가슴에 박혔다. 평소처럼 거들먹거리던 자신은 사라지고 마치 학교에서 혼이 난 아이처럼 한쪽 구석에 서 있었다. 수십 년 전 동네에서 마주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고 그 속에서 자신은 늘 고개를 치켜든 채 웃고 있었다. 은행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었다. 긴장감은 여전했지만 그 중심에는 이제 놀람과 존경, 그리고 죄책감이 어지럽게 얽혀 있었다. 종태 씨는 아무런 표정 없이 조용히 은행장을 바라봤고 은행장은 그의 눈빛 속에서 정답을 찾으려 애쓰는 듯했다. 이 돈 쓸 데도 없이 쌓아두니 시원하게 인출이나 해보자고. 종태 씨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마치 자신이 지금까지 세상에 침묵해왔던 이유를 해명이라도 하듯이. 은행장은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응하려 애썼다. 전담 매니저와 실장이 호출되었고 고위급 직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그 상황은 은행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그 자리를 지키던 고객들, 지나가던 사람들조차도 흘끔흘끔 고개를 내밀었다. 창구 직원 중 몇몇은 슬쩍 휴대폰을 켰고 말없이 종태 씨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엔 더 이상 조롱이 없었다. 대신 경외심과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책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다. 지은 씨의 눈가에 고인 눈물이 마침내 무겁게 떨어졌다. 모든 동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가장 두려운 시선은 종태 씨의 눈빛이었다. 그 눈동자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저 오래된 연필심처럼 발에 있었고 그 안엔 묵은 시간과 수많은 오해가 침잠되어 있었다. 더는 숨을 곳도 없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을 상대하며 늘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태도가 지금 이 자리에서 철저히 무너졌다. 그녀는 종태 씨 앞에 고개를 깊게 숙였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사과는 가벼웠고
후회는 너무 늦었다. 그동안 무심코 넘겨왔던 작은 무례들이 지금은 가시처럼 가슴 안을 찌르고 있었다. 종태 씨는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통장을 받아 다시 품 안에 넣었다. 손끝에 닿은 그 얇은 종이 한 장이 세상 누구보다 무거운 심판처럼 느껴졌다. 창우 씨는 말을 잃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말없이 돌아서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에 붙잡힌 듯 한 발자국도 옮기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자신이 살아온 태도, 말투, 생각 모두가 거짓말처럼 얄팍해 보였다. 아무것도 몰랐구나. 나는 아무것도 몰랐던 거였구나라는 깨달음이 머릿속을 메웠다. 은행장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조심스레 종태 씨에게 다가갔다. 필요하신 만큼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으며 땀으로 젖은 손바닥은 꼼꼼하게 닦아내고 또 닦고 있었다. 그러나 종태 씨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급한 일도 아니니 천천히 준비하게. 그 말은 배려였지만 동시에 경고 같았다. 자신의 존재를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모두에게 알리는 듯한 침묵의 메시지였다. 지은 씨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얼굴을 들 수 없었다. 평소처럼 화장을 정성 들여 했던 아침의 자신이 너무도 부끄러웠다. 외모로 판단했던 수많은 어르신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고 단 한 명도 기억하지 않으려 했던 그 사람들 속에 진실된 인생이 숨겨져 있었을지 모른다는 후회가 밀려들었다. 이건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온 인생의 틀이 흔들리는 충격이었다. 창우 씨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그 안엔 분노도 자존심도 없었다. 오직 참담함만이 남아 있었다. 늘 종태 씨를 비웃던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시야를 가졌는지 그 깊이를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종태 씨가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창우 씨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한마디 따끔한 말도 듣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누구보다 강렬하게 자신을 벌하고 있었다. 은행장은 고개를 숙인 채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전용 상담실로 옮길 준비, 인출 프로세스 진행, 고객관리팀 동행 배치까지 신속히 조치되었다. 그러나 종태 씨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가방을 정리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일부 고객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그 순간 모든 이들이 직감했다. 이제 이 은행은 예전의 그 은행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예전의 자신이 아니다. 지은 씨는 더 이상 울지 않으려 애썼지만 억눌러둔 감정은 어느새 얼굴 아래로 줄줄이 흐르고 있었다. 소리 없이 쏟아지는 눈물은 양손으로도 다 가리지 못했고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엔 자책과 부끄러움, 가리고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동안 자신이 무시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뿌옇게 떠오르며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아마도 종태 씨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순간 침묵 속에서 상처를 감내했을까?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사람이 가진 진심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말보다 표정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이라는 것을.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다. 종태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고
그녀는 따라붙을 수도 말 한마디 붙일 수도 없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종태 씨가 문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자 은행 안은 마치 시간을 멈춘 듯 고요했다. 창우 씨는 두 손을 허벅지에 얹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벽처럼 단단하던 자존심이 무너지고 그 안에서 고요한 통증이 일어났다. 그는 한때 동네 어귀에서 종태 씨를 향해 아무렇지 않게 던졌던 말을 떠올렸다. 오늘도 그 낡은 모자 쓰고 어슬렁거리네. 그 한마디가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지금에서야 실감했다. 그리고 스스로가 참 한심하다는 사실을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은행장의 표정 또한 굳어 있었다. 그는 당혹스러움과 경외감 사이에서 계속 눈을 깜빡이며 지켜볼 뿐 섣불리 다가서지 못했다. 이토록 조용히 모든 걸 지켜본 사람이 어떻게 이 많은 돈을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 찼지만 대답은 모두 종태 씨의 침묵 안에 있었다. 은행장이 느낀 그 무게는 수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존재 그 자체의 무게였다. 종태 씨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누군가는 그가 한마디를 남기길 기대했고 또 누군가는 눈빛 하나라도 더 보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는 고개만 살짝 돌린 채 은행 안을 바라보았다. 눈빛은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 표정 안엔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오래 참고 오래 견디며 스스로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았던 삶의 결정체가 지금 그 눈빛 안에서 빛나고 있었다. 지은 씨는 주저앉을 뻔한 무릎을 간신히 붙들며 의자에 털썩 앉았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다시금 통장 사본을 들여다봤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 숫자는 단순한 금액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무시했던 한 사람의 지난 시간, 노력이자 인내였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알아차리지 못한 자신의 오만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거울이었다. 고개를 들 수 없었던 창우 씨는 마음속에서 자꾸만 어린 시절 종태 씨와 함께 마주 앉아 두부를 먹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의 따뜻했던 손길, 묵묵히 음식을 건네주던 모습, 그 모든 과거는 자신의 조롱과 함께 희미해졌고 이제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던 순간이었는지를 절감했다. 그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존중과 관계의 무게였다. 조용히 문이 열리고 종태 씨의 그림자가 은행을 떠났다. 무거운 고요가 흐르고 사람들은 누구 하나 말없이 그 자리를 지켰다. 감정의 중심에서 흔들린 건 단지 숫자가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서 뒤늦은 진심들이 울고 있었다. 종태 씨는 문 밖으로 나와 햇빛이 비치는 인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구겨진 외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낡은 비닐백도 그대로였지만 그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은행 유리창 안쪽에서는 여러 명의 직원들이 조용히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조롱으로 시작되었던 시선은 이제 경외와 숙연함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날 오후 종태 씨의 통장은 곧장 은행 고위층 회의에 오르내렸다. 수십 년간 인출 한 번 없이 쌓인 거대한 잔액, 별다른 관리 요청도 없이 조용히 유지된 투자 구조, 그리고 그 모든 걸 단 한 사람도 몰랐다는 사실은 은행 내부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그저 낡은 저금통 하나를 들고 들어온 그 사람이
은행 전체를 바꿔놓은 셈이었다. 은행장은 즉각적으로 고객 관리 담당자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고 고객 응대 프로세스 전면 재검토라는 문장이 회의록에 첫 줄로 박혔다. 지은 씨는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못했지만 보고서 작성을 위해 내부 검토 메일을 확인하며 손끝을 덜덜 떨었다. 스스로에 대한 수치심과 반성은 잠시 멈추지 않았고 그녀는 자필로 종태 씨에게 장문의 사과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편지지는 깔끔한 흰색이었고 글씨는 조심스럽고 또박또박했다. 첫 문장을 적는 데만 30분이 걸렸다. 단 한마디도 가볍게 쓰면 안 된다는 생각에 펜을 쥔 손이 자주 멈추었다. 저는 사람을 숫자로, 겉모습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 선생님 앞에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라는 문장이 써졌을 때 비로소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다. 한편 창우 씨는 그날 밤 마을로 내려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빌딩 숲을 지나쳐 들판으로 바뀌는 풍경 속에서 자신이 지나치게 가벼웠던 말을 자꾸만 되새기며 한숨을 쉬었다. 집에 돌아가면 먼저 해야 할 일은 뻔했다. 종태 씨 집으로 직접 찾아가 사과하는 것, 그리고 그동안 품었던 모든 오만함을 내려놓는 일이었다. 그는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중얼거렸다.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던 말, 이제야 알겠네. 다음 날 아침 종태 씨는 다시 마을로 돌아왔다. 조용한 길을 따라 걸어오던 그는 집 앞에 놓인 작은 종이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지은 씨의 편지와 은행 측에서 보낸 정중한 사과문이 함께 들어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동네 하늘을 바라보았다. 잔잔한 바람이 볼을 스쳤고 오래된 감나무 가지가 살랑거렸다. 아무 말 없이 그는 편지를 가슴속에 넣고 마당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자신이 걸어온 삶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다. 침묵 속에서도 진실은 드러나는 법이고 겉모습에 가려진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비춰지는 법이라는 걸 증명한 셈이었다. 누군가의 존중은 부탁해서 얻는 게 아니라 묵묵히 지켜온 삶의 무게로 되돌아오는 것임을 종태 씨는 조용히 증명해냈다. 며칠 후 구미 마을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예전에는 누구도 관심 주지 않던 골목의 기와집 앞에 유난히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지나가곤 했다. 슈퍼 앞 평상에 앉아있던 이들도 종태 씨가 지나가면 조용히 인사를 건넸고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태도가 담겨 있었다. 창우 씨는 어느 날 새벽 직접 구운 찰떡을 보자기에 싸서 종태 씨 집 문 앞에 두고 돌아섰다. 문을 두드릴 용기는 나지 않았지만 조용히 용서를 구하는 방식이었다. 지은 씨는 본점으로의 인사이동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은행은 내부 교육의 첫 사례로 종태 씨 사건을 전 직원에게 공유했다. 그녀는 자청에서 강의에 참여했고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무시한 그분은 제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고객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겉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온 삶을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말끝에 울먹인 그녀의 모습은 강의실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종태 씨는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이어갔다. 갑자기 몰려든 관심에도 특별한 반응 없이 마을 장터에서 손수 만든 된장을 사 먹고 비 오는 날엔 처마 밑에 쭈그려 앉아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돈을 쥐고도 자랑하지 않았고 변화도 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 낯설었지만 그는 그저 조용히 웃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변화는 분명했다. 이웃들은 이제 그를 이름 대신 선생님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동네 아이들도 인사를 먼저 건넸고 슈퍼 앞 평상에서는 그와 나눈 농담이 예전보다 따뜻해졌다.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은 그날 은행에서 벌어진 일을 전설처럼 이야기했다.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의 깊이가 문제였지. 그런 말들이 돌고 돌며 사람들의 마음에도 조금씩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창우 씨는 더 이상 큰 소리로 손님을 맞지 않았다. 겸손해졌고 장사보다 이웃과의 대화에 더 시간을 들이기 시작했다. 그의 아내는 어느 날 묻기도 했다. 당신 요즘 왜 그렇게 조용해졌어? 창우 씨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고 그 눈빛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자신이 무너졌던 날을 떠올리면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시렸다. 하지만 그 무너짐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으리란 걸 그는 알고 있었다. 지은 씨는 종태 씨의 편지에 답장을 보냈다. 화려한 문장도 미사여구도 없었다. 대신 그 안엔 감사합니다라는 단어가 가장 크게 쓰여 있었다. 그리고 한 줄 더 당신은 제게 세상을 다시 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편지를 받은 종태 씨는 오래도록 아무 말 없이 가만히 그 문장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침묵으로 전한 말이 누군가에게 닿았음을 실감했다. 은행은 이후 외모나 태도로 고객을 판단하지 않는 정책을 강화했다. 정기 교육도 달라졌고 모든 신입 직원은 반드시 종태 씨 사례를 듣고 나서야 현장에 배치되었다. 종태 씨는 다시 은행을 찾지 않았지만 그가 남긴 흔적은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종태 씨는 어느 날 마당의 감나무 아래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거기엔 겉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문장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고 옆에는 작은 메모가 하나 더 쓰여 있었다. 세상은 천천히 변한다. 하지만 진심은 결국 전해진다. 그가 살아온 지난 시간이 누군가에게 온전한 가르침이 되었음을 느끼며 그는 조용히 노트를 덮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은 구미 마을의 지붕 위로 조용히 스며들었고 종태 씨는 감나무 아래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날 이후 삶은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태도는 조금씩 변해갔다. 더 이상 조롱하는 눈빛은 없었고 거리를 두던 이웃들도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조용하고 따뜻하게 흐르는 이 시간이야말로 종태 씨가 오랫동안 바라던 평화였다. 그의 삶은 단 한 줄의 교훈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긴 침묵과 낮은 목소리, 그리고 자랑하지 않은 선택들이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은 말로 전할 수 없는 진실이었고 오직 삶으로만 증명할 수 있는 메시지였다. 지은 씨와 창우 씨는 각자의 방식으로 그 진심을 되새기며 살아가고 있었다. 후회와 반성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들 또한 이제는 조금씩 진심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날 은행에서 있었던 일은 이제 전설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종태 씨는 여전히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 대신 그는 매일 아침 마당에 감잎을 쓸고 해질 무렵엔 골목 어귀를 산책한다. 변화는 조용히 찾아왔고 진심은 어느새 마을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다. 조용한 삶이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흘러가고 사람들은 겉모습에 끌려 살아간다. 하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 당신의 앞에도 조용한 반전이 찾아올지 모른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오늘 이야기처럼 그 안에 숨겨진 진심을 알아볼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도 되는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처럼 진심이 전해지는 순간을 더 자주 마주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시선이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